안녕하십니까. 한국은행 통화정책국 통화신용연구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성훈 과장입니다. 오늘 날씨도 참 좋은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금요강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개인적으로도 되게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주제는 미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 변화와 시사점인데요. 차례를 좀 보시면 먼저 미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 변화의 배경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다음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미 연준의 통화정책 운영, 그 다음에 미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 변화, 그 다음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 다음 종합평가 및 시사점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앞부분까지 한 2시 50분까지 일부로 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 부분을 한 30분 정도 강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경제가 이제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서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 연준의 정책 금리를 제로 금리까지 낮추고 대규모 자산 매입을 통해서 대규모 양적 완화를 시행했는데요. 이제 경제가 회복세에 되게 됨에 따라서 이제 정책 금리를 2015년 12월 1회 인상하였고요. 2016년 12월, 2017년 3월에 이렇게 지금 3번 금리 인상을 가속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월 FOMC 의사록에 따르면 그 연준의 보유자산 축소를 올해 말경 또 이제 5월 FOMC 의사록에 따르면 올해 정도는 이렇게 보유자산 규모를 축소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어서 이제 미 연준의 통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완화적 통화 정책에서 긴축적인 통화 정책 쪽으로 이제 이동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앞으로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오늘 강의를 통해서 좀 알게 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미 연준의 통화 정책이 정상화를 이렇게 시작하게 된 배경이 어떤 걸까요? 문제는 경제가 견고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위기 당시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던 미국 경기는 2010년 이후에 성장률이 2% 내외에서 안정적으로 견고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한 1.6%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1사분기에는 0.6%를 기록해서 그게 되게 저조한 성장률이 아니냐는 말이 있었지만 미 연준이나 일반적인 평이 이거는 일시적인 현상이다. 일시적인 현상이고 앞으로 2, 4분기에 미국 경제 성장률은 상당히 높게 나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 선행 지표가 이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서 보이고 있는 경제 선행 지수는 OECD 경제 선행 지수를 쓴 건데요. 이제 앞으로 그 경기가 확장 국면으로 갈 건지 아니면 축소 국면으로 갈 건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뭐 이렇게 주가 같은 게 하나의 구성 요소로 들어갈 수 있죠. 주가는 앞으로 경기가 좋다고 하면은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것을 감안하고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반영해서 나타내는 지표인데 이런 조합들이 나타낸 지수가 굉장히 지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 지표도 여기 보면 IMS 제조업 지수인데요. 이 지수도 지금 굉장히 57점이 3월에는 57점이고 4월에는 또 54.8 이 정도로 기록을 해서 이게 50보다 더 높으면 경기가 확장 국면에 들어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지표들도 되게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성장세로 봤을 때 미국의 통화 정책을 금리를 인상하기에는 별 무리가 없어 보인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미 연준의 통화 정책 목표는 고용 안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고용률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지금 미국의 고용 사정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증가세와 실업률 하락이 이 통화 정책 정상화를 뒷받침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4월 중에도 비농가 취업자 수가 21.1만 명.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19만 명을 예상했는데 이것을 상회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업률도 4.4%로 2007년 5월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따라서 여기 옆에 보시면 실업수당 청구권자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가장 낮은 수준에 지금 와 있죠. 그래서 고용시장이 굉장히 미국이 좋아지고 있어서 이것도 지금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를 뒷받침하는 경제 여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지표만 봐도 어느 때가 안 좋았는지 알 수 있죠. 글로벌 금융위기에 있을 때 여기 보면 비농가 취업자 수가 굉장히 낮고요. 마이너스고요. 그다음 그 증가율이. 그다음에 실업수당 청구권자도 위기 때에는 굉장히 높았지 않습니까? 이게 지표를 이게 보면 어떠한 그 고용 사정이라든가 경제 사정이 좀 이게 잘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장기간 지금 올해가 벌써 금융위기 발생한 지 10년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경제 내에 아무래도 그 금융 불균형이 누적되어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주가나 부동산 가격이 버블이 우려될 정도로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가계부채도 이제 금융위기 이전 최고 수준이 27.7조 달러인데 지금이 16년 말이 12.6조 달러. 거의 근접해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일부 그 학자금이나 자동차 할부 대출에서 연체율이 좀 높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제가 듣기로는 지금 미국에서 자동차 오토론이 잘 안 나간다고 그래요. 잘 안 해주려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리스크가 대출을 해줬을 때 리스크가 점점 누중되고 있어서 좀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현상이 지금 발생한다고 그럽니다. 이제 두 번째 목차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 연준의 통화정책 운영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제가 이제 심심하니까 퀴즈를 하나 낼 테니까요. 이 강의를 듣고 그 퀴즈를 해결할 수 있으면 강의를 되게 잘 들은 거고 제가 또 설명을 잘 해드린 거고 좀 한참 지나서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몇 %인가요? 네? 1.25%죠. 그렇죠. 네.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는 몇인가요? 누구 크게 말해 보실 분이 있나요? 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궁금한 점이 있지 않으세요? 어떤 점 궁금한 점이 전혀 없으세요? 방금 그 표현에서 궁금한 점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점이 다르냐면 왜 우리는 숫자 하나인 1.25%로 금리를 결정하는데 미국 정책 금리는 지금 레인지예요. 범위예요. 0.75에서 1%. 왜 그렇게 미국의 미 연준의 정책 금리가 레인지로 결정이 되고 있는가를 강의를 듣고 나중에 가서 잘 이해하신 분이면 제가 설명을 좀 잘 드린 게 될 것 같은데 그 생각을 좀 염두에 두면서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죠.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금융 불안이 이제 확산되고 이게 이제 소비 투자에 부진이 돼서 이제 세계 그 대공황과 비슷하게 그 충격이 왔다. 그래서 그레이트 리세션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원래 서브프라임 모기지라고 해가지고 주택담보대출 모기지 대출이 그 되게 신용도가 낮은 사람에게 대출이 돼서 이게 되게 부실 우려가 커졌는데도 요거를 이제 그 파생 상품이나 CDO에 하나의 구성 요소로 넣어가지고 원래 신용도가 굉장히 낮은데 이거를 다른 신용도가 높은 자산하고 혼합을 해가지고 신용도를 높여서 또 유동화시키고 이거를 다른 금융기관에게 팔고 또 다른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것을 자기네 금융기관이 사고 서로 이렇게 연계가 돼서 결국은 이 대출자들이 신용이 낮으니까 갚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서 이게 부실화되고 이게 금융기관 상호간 간의 위험 리스크가 전염이 돼가지고 이렇게 위기까지 발생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위기가 발생을 하자 미 연준은 2007년 9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총 10회에 걸쳐서
이 페더럴 펀드 목표 금리, 이게 지금 타켓으로 하고 있는 금리죠. 금리를 5.25에서 0에서 0.25 수준까지, 제로 금리 수준까지 낮추게 됩니다. 그리고 미 연준은 이제 대규모 자산 매입을 통해서 양적 완화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렇게 위기가 바로 발생하자 미 연준은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서 시장에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붕괴된 시장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이렇게 긴급 수단을, 다양한 대출 제도를 만들고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했죠. 이제 양적 완화하기 전에요. 그래서 그때의 또 특징을 보면은 이제 RP 거래 같은 경우에는 담보 대상 그 기간을 원래 했던 것보다 더 넓혀줬고요. 담보도 국채만 이렇게 담보로 우량 담보만 받다가 좀 담보가 낮은 담보도 인정을 해줘서 유동성을 공급하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그 시장에 굉장히 많은 유동성이 이미 QE를 시작하기 전에 많은 유동성이 시장에 이제 제공이 되면서 시장 금융위기가 어느 정도 진정되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러한 대출 제도는 만기가 어떻게 도래되면 다시 당연히 회수가 되겠죠. 그래서 출구 전략이 당연히 돼요. 당연히 되고, 그 대출을 뭐 연장을 하면 또 계속 그 지원을 하게 되는 그 시스템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양적 완화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한 그 대출 제도나 특별한 제도를 통해서 그 금융위기는 일단 진정을 시켜놨다는 겁니다. 그러나 미 연준이 보기에 미국의 그 디플레이션 위험, 그 다음에 경기 침체 이런 것들이 우려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규모의 양적 완화를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금융위기가 그 안정이 되었을 때 사실은 그 미 연준은 출구 전략을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2012년에는 유로 재정위기가 발생하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가 안 좋아지고 그에 따라서 미국도 그 경기 침체의 가능성 또 디플레이 위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금리도 거의 7년간 고정시키면서 그 완화적 통화 정책을 유지했던 겁니다. 초과 지중 금리라는 게 나오는데요. 그 이제 이 미 연준이 양적 완화와 그 전에 대규모 유동성 공급 조치를 취해서 시장에 막대한 유동성이 공급되고 금융기관에도 그 많은 유동성 그 자본을 확보하게 됩니다. 자금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이제 은행 내에서 초과 지준이 크게 늘어나면서 그 페더럴 목표 금리를 하회하는 현상이 이제 빈번히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던 미 연준은 그 2018년에 이제 초과 지준 불이라는 제도를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코리도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바로 한 달 후에 그냥 IOER 수준, 그러니까 초과 지준 불이 제도에서를 목표로 하는 그 플로어 시스템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 그 지금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몇이죠? 1.25%죠. 그러면 그 코리도 시스템이라는 거는 그 시장 금리를 우리 기준 금리를 운용하게 되면 우리는 이제 콜 금리가 기준 금리 수준을 벗어나지 않도록 통화 정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은행이 그 시장 금리의 상하한 선, 그러니까 대기성 여신 금리와 수신 금리의 상하 안에서 시장 금리가 움직일 수 있도록 통제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이 대기성 수신과 여신을 자유롭게 이용하면서도 그 시장 금리가 대기성 여신 금리를 넘지 않고 또 밑에는 수신 금리를 밑으로 하회하지 않고 그 안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그 유동성 조정 체계를 만드는 통화정책 운영 체계를 코리도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이제 플로우 시스템은 이제 미국을 생각해 보면 잘 알 수 있는데요. 미국의 이제 금융 시장의 유동성이 아주 풍부하게 진행되니까 금리가 미 연준이 어떤 페더럴 펀드 레이트를 통제하려고 해도 어떤 기준금리를 설정을 해도 자꾸 그 밑으로 하회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왜 그럽니까? 그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 금리를 하회하려는 현상이 아주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미 연준의 입장에서는 계속 그 양적 완화 정책을 지속하고 대규모 유동성을 시장에 주고 싶은데 그 유동성을 유지하면서도 금리 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럴 때 이제 그 수신금리를 페더럴 펀드 목표금리 수준에 맞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 초과 지준금리가 1%라고 하면 그 FFR 목표도 1%로 해가지고 그 금리 수준을 그 밑으로 하회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 제도를 통해서 단기 금리를 통제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제 어떤 이 금리가 있는데 초과 지준 불이를 하는데 이 밑으로 금리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만약에 지금 미 연준이 페더럴 펀드 레이트 정책 금리를 0.5%로 했다. 그런데 지금 이 0.5%로 했는데 초과 지준 금리에 대해서 이자를 지급을 하잖아요. 이자를 지급하는데 그 시중에서 이것보다 0.35, 0.4로 이렇게 자금이 거래된다고 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은행이 그 0.35에 돈을 차입해 와서 이 초과 지준 금리 지준의 계정으로 중앙은행에 맡기겠죠. 왜 그럼 자기는 0.5% 그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차익 거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금리가 그러면 이 IOER에 대한 수요가 많아져서 다시 시장 금리도 이 기준 금리에 맞게 다시 환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플로우 시스템 하에서는 이 초과 지준 금리 밑으로 시장 금리가 형성되는 일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플로우 시스템을 사실은 이렇게 대규모 양적 완화를 지속하면서도 금리 정책 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하고요. 어떤 분들은 이 통화를 그 금리로부터 분리시키는 통화 정책 운영 체계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장은 이제 2008년 12월에는 페더럴 펀드 금리 목표를 제로 수준에서 인하하면서 필요 및 초과 지준에 대한 금리를 모두 0.25%까지 이렇게 낮추게 되는데요. 이렇게 낮추게 된 배경도 좀 이따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렸을 때 초과 지준 불이를 하면 그러니까 이제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지준이라는 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고객들이 맡겨놓은 예금을 나중에 요구할 때 다시 잘 이렇게 그 요구에 부응하도록 예금의 일정액을 중앙은행에 예치하고 이게 필요지준이죠. 필요지준. 그런데 그 금액 이상으로 그 금융기관이 유동성을 보유하고 있어서 그 유동성을 그 필요지준액을 넘는 유동성을 초과지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유동성이 가지고 있다가 이제 초과 지준 불이를 하니까요. 하고 중앙은행에 들어오기만 하면 일정한 금액의 이자를 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 중앙은행이 정한 금리보다 낮게 운용을 하지 않고 중앙은행으로 가지고 들어오는데 신기하게도 미국에서는 이 IOER을 도입했는데도 자꾸 페더럴 펀드 레이트이 그 IOER 밑으로 하회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입하는 제도가 온 RRP 제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 들어본 분도 계시고 아니면 좀 이렇게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거는 이제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도입한 제도다. 근데 왜 이러한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미 연준에 그 지준을 예치하는 기관이 아닌 비은행 회사들이 있어요. 정부 보증 기관이라고. 정부 보증 기관에 페니맥, 프레디맥, 지니맥, 이렇게 비은행 회사들이 있는데, 이들이 대규모 유동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거를 페더럴 펀드 시장에 매우 낮은 금리로 자금을 공급하게 됩니다. 그럼에 따라서 미 연준이 페더럴 펀드 금리를 정해도 자꾸 이 밑으로 금리가 하회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 연준은 온 RRP 제도를 통해서 이 비은행 금융기관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유동성을 다시 흡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금리를 통제하지 못하겠지만 온 RRP 금리 이상으로는 통제하겠다. 그 밑으로는 내려가지 않겠다고 도입한 제도가 이 제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준불이 대상이 아닌 일부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을 이제 거래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유동성을 흡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프라이머리 딜러가 23개, 은행이 20개, 그 다음에 GSE, 정부 보증기관이 14개, 그 다음에 MMF 103개 등 총 160개의 기관이 이 지금 제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글로벌 금융위기 위해서 이제 막대한 유동성이 시중에 공급되니까 이 금리 컨트롤이 안 돼서 도입한 제도가 초과 지준 불이익 제도하고 IOER, 그 다음에 또 IOER도 하회하니까 도입한 제도가 온 RRP 제도. 이 두 금리를 이제 이러한 통화정책 운영 체계를 도입했죠. 미 연준이요. 그리고 이제 통화정책 정상화에 대한 원칙도 수립하게 됩니다. 2011월 6월에 통화정책 정상화를 위해서 먼저 만기증권 재투자 종료를 선언했고요. 그다음 금리에 대한 포워드 가이던스를 수정하고 초과 진출을 감축하고 세 번째는 정책 금리를 인상하고 네 번째는 보유 MBS의 점진적 매각, 다섯 번째는 초과 보유 증권 및 지준을 해소하는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겠다. 이게 순서예요. 순서대로 하겠다는 출구 전략의 원칙을 제시하게 됩니다. 이제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게 이제 만기증권의 재투자를 종료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책 금리를 인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책 금리를 인상한 다음에 MBS를 점진적으로 매각하겠다. 이런 이 순서를 이렇게 원칙을 제시했던 거죠. 그런데 2013년 5월 22일 버냉키 의장이 미 의회에서 QE 규모를 축소할 것이며 MBS 매각이 포함된 출구 전략 원칙을 수정한 바 없다 이렇게 언급을 하자 미 국채 금리가 급등하고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을 쳤습니다. MBA 스프레드도 급등을 하고요. 지금 빅스 지수라고 있는데 빅스 지수는 금융시장의 변동성 지수입니다. 변동성 지수인데 변동성이 아주 크게 나타나는 거죠. 이거를 그렇게 상당히 유명한 용어인데요. 테이퍼 텐트룸이라고 그럽니다. 이 언급 때문에 글로벌 금융시장이 되게 요동을 치고 사실 지금 이렇게 미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 정상화하면서도 가장 우려하는 게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미 연준도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한국은행도 이러한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테이퍼라는 건 뭐냐면 테이퍼라는 거는 양적 완화를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월 규모를 일정 월에 지금 보면 장기 국채를 매월 450억씩 매입하겠다. MBS를 매월 400억 달러씩 매입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매월마다 줄여서 어느 시점에 이제 매입을 종료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게 테이퍼링입니다. 그런데 테이퍼가 되는 시기에도 유동성은 공급이 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자세하게 이제 뭐 알 필요까지는 없는데 제가 이게 자료에 넣는 거는 어떤 분들은 이게 또 궁금하신 분들도 있어서 자료에 이렇게 넣습니다. 어떻게 미국이 테이퍼링을 했는지. 이러한 긴축 발작을 겪고 나니까 미 연준이 좀 생각이 바뀐 거죠. 생각이 바뀌어서 이렇게 재투자를 갑자기 중단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갑자기 금융시장이 굉장히 유동을 치니까 그러면 안 되겠다. 이걸 막기 위해서 통화정책 정상화의 원칙과 계획이라는 것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보유자산 축소는 점진적이고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하겠다. 그다음 핵심은 정책금리를 보다 정상적인 수준으로 인상한 이후에 보유자산 축소를 개시하겠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보유 MBS 매도를 통한 정상화는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미 연준 통화정책의 정상화에서 그 원칙은 지금 이 원칙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좀 생각해 볼게. 정책 금리를 먼저 인상한 후에 이제 보유 자산의 축소를 개시하겠다고 했는데 한 가지 이유는 이렇게 테이퍼 텐트룸 같은 이러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하겠다라는 게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변동성이 심하게 됐냐면 시장 참가자들이 그 신호를, 그 언급을 금리 인상까지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가졌던 거예요. 그리고 과잉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유자산 축소를 먼저 해버리면 이게 이제는 완화 정책은 끝났어. 긴축으로 가는 거야. 이렇게 시장에서 시그널을 받아들이는 거죠. 이 신호 효과가 너무 커서 이렇게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어서 이것을 막기 위한 방법이 원인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미 연준 상당히 금리 중심을 체계 통화정책 운영을 선호한다고 봐야 되는데 먼저 이제 금리를 올려놔야지, 먼저 정책 금리를 인상해야지 나중에 다시 어떻게 경기 침체가 발생하거나 이럴 때 대응 능력이 있는 거다. 대응 능력을 확보하는 거다. 정책 여력을 확보할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합의가 모여져서 이러한 통화정책 정상화 원칙이 를 발표를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미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를 보겠는데 당연히 두 가지의 이야기가 됩니다. 먼저는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이고요. 다음은 보유자산 규모의 축소에 관한 겁니다. 미국 경제가 이제 회복세가 지속되니까 2015년 12월에 정책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이후에 2016년 12월, 2017년 3월에 이렇게 금리를 인상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2018년 12월 금리 인하 후 7년 만에 벌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금리 조정 추이를 자세히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제 이 페이지에서 볼게요. 아까 제가 내준 퀴즈가 뭐였죠? 이제 잊어버리셨나요? 퀴즈가 왜 미국의 정책금리는 레인지 지금 0.75에서 1%로인가? 그에 대한 대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 있습니다. 보시면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시 목표 수준이 포인트가 아닌 목표 범위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제 아까 제가 IOER과 ORRP 제도를 좀 자세하게 드린 이유가 거기 있어요. 지금 0.75%라는 금리와 1.0이라는 금리는 각각 이게 1.0은 초과 지중 금리인 겁니다. 금융회사가 필요 지준을 넘어서 지중 계정에 또 중앙은행에 예치를 하면 거기에도 이자를 불이하고 있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1.0으로 불이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ORRP 금리는 하단으로 삼으면서 이 폭을 25bp 안에서 유지하도록 하면서 미 연준이 단기 시장 금리를
통제력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방식으로 지금 다시 그 통화정책 정상화 금리 인상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올릴 때는 다시 포인트로 하지 않고 아직도 왜 레인지로 했냐? 왜 레인지로 했냐? 그러면 정책 금리를 인상한다 하더라도 아직 그 시중의 유동성이 풍부하게 남은 상태에서 미 연준이 이렇게 수준으로 포인트로 통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IOER 설명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 은행들이 그 비예급 금융기관 에서 싸게 금리를 원RRP로 하지 말고 일단 싸게 차입을 한 이후에 IOER에 맡겨놓으면 자기가 차익을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차익 거래를 할 수가 있는데 왜 차익 거래를 하게 되면 금리는 IOER 수준에서 되겠죠. 그런데 그런 게 되지 않고 왜 원RRP를 통해서만이 될 수 있는가? 그러면 이게 지금 미국 금융시장이 약간 마찰적 요인이 있어서 그럽니다. 어떤 마찰적 요인이 있냐면 일단은 비은행 금융기관은 그 미 연준의 초과 지준 불이를 받을 수 없고 또 그러면 은행이 이 비예금 금융기관에게 비은행 금융기관에게 돈을 차입을 하면 되는데 지금 레버리지 비율 규제라고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에 규제가 굉장히 심해졌어요. 그래서 얘들 차입을 해오면 그 비율 규제를 의무해야 되는데 거기에 부담을 지는 게 좀 부담이 됩니다. 금융규제. 그 다음에 또 비은행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비은행 금융기관은 예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이 은행들을 믿었어요. 내가 은행에게 돈을 빌려줘도 절대 떼일 일이 없을 거야. 이게 믿었죠. 그런데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서는 아니에요. 큰 은행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얘들한테 돈을 빌려줬을 때 이 돈을 못 받을 수도 있겠구나. 너무 익스포저를 크게 해놓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돈을 빌려주지도 않게 되는 이렇게 시장에 이렇게 마찰적 요인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 연준이 이게 금리가 통제하기 어렵다는 게 미 연준이 잘못해서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게 아니고요. 지금 이런 시장의 여건이 좀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이 돼서 지금 이 상황을 잘 컨트롤하면서 정상화를 하기 위해서 이 두 제도를 도입하고 이 두 제도를 통해서 미 연준의 정책 금리를 인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FOMC 참석자들은 그 2017년에서 19년 중에 매년 3회에 각 0.25%씩 인상하는 금리 경로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올해는 2017년 말은 1.375, 이거 중간값이에요. 전망의 중간값. 그 다음에 FOMC 참석자들의 이제 2018년 금리는 2.125% 연말에요. 2019년 말에는 3.0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 정상화,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언제 시작했는지, 그 다음에 어떠한 속도로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최종 수준은 어디인지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정책금리 인상 언제부터 시작됐죠? 2015년 말부터 시작됐죠. 그래서 1년간 못 올리고 있다가 2016년에 다시 재개를 했고 지금 속도는 1년에 3번 0.25%씩 하겠다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전망입니다. 이 전망에 변화는 있을 수 있죠. 경제 상황이 변하면 변할 수는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종 수준은 어디까지 한다고요? 네, 3%까지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항상 미 연준은 이렇게 정책금리를 인상할 때 점진적으로 인상한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럼 과연 이게 점진적일까? 이렇게 인상하는 속도가. 그럼 이제 과거 인상기하고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미 연준이 86년, 94년, 99년, 04년에 인상을 했어요. 그 인상을 했을 때 평균의 인상 폭이 322bp입니다. 322bp. 그 다음에 기간은 19개월이 평균 19개월이 걸렸어요. 그럼 여러분 계산 한번 해보시죠. 이게 총 지금 이제 앞으로 3년간 몇 bp를 올리는 게 되는 거죠? 225bp를 올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간은 몇 개월이, 얼마가 걸리는 거죠? 36개월이 걸리는 거죠. 이제 2015년 12월을 빼고요. 제외하고 이렇게 걸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속도를 비교해 보면 과거의 인상기의 평균 시기보다는 좀 더 이렇게 점진적이다고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미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그 위원 현황을 좀 정리해 봤는데요. 이거는 여러분 이제 좀 관심이 있으면 또 재미도 있는데요. 이 점이 몇 개가 찍어져 있나요? 그 금리 전망할 때 이 점도표에 다트에 이게 점이 몇 개 찍어져 있죠? 네, 세 보시면 17개가 찍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17명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그거를 좀 자세히 설명해 놨는데요. 지금 그 의사록이나 이런 거를 읽어보면 참석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참석자. 회의의 참석자. 참석자 수가 여기 보면 16시로 되어 있는데 3월 회의까지는 17명이었어요. 17명인 게 저기 이사에서 타룰로 이사가 사임을 그 사이에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원래 7명이어야 되는데 2명이 국회에서 인준을 못 받은 상태로 있었고요. 1명이 사임해서 지금 4명. 그래서 이제 이 투표권을 가진 위원은 원래 이제 10명이었는데 지금은 9명이고요. 9명이 되었고 원래 정원은 12명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뉴욕 연준의 의장은 당연히 뉴욕 연준 총재는 이 멤버에 들어가는 거고요. 지역 연준은 4명씩 순환해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5명, 지역 연준의 5명의 멤버의 대체 멤버들이 이렇게 5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 뉴욕 연준 부총재는 대체 멤버이긴 하지만 여기서 뭐 보팅을 하거나 뭐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실질적으로 4명이고요. 나머지 12개 지역 연준 중에 다 제외하고 나면 3개가 남는데 이분들이 이제 넘버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자세히 정리되는 데는 없어서 한번 이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은행에서 국제 컨퍼런스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존 윌리엄스는 샌프란시스코 연준 총재가 이제 어제 오셔가지고 같이 참여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연준 총재들이 이제 국제 컨퍼런스에 한 분씩 매년 오세요. 우리 은행 그 국제 컨퍼런스에요. 그다음 보유자산 축소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유자산 축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어떻게 개념을 설정해서 접근하면 쉽다고 그랬죠? 먼저는 언제 시작할 건가? 그 다음에 보유자산 규모의 그 축소의 속도는 어떠한가?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럼 어디까지 축소할 건가? 축소할 수준은 어디인가? 이것을 생각하면 이제 좀 접근하기가 좀 편합니다. 지금 보유자산 현황을 한번 봐볼까요?
그 보유자산은 지금 몇 조냐면, 그 대체자 대조표는 자산은 4.4조, 약 4.5조 달러에 달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국채가 2.5조 수준이고, 그 다음 MBS가 1.7조 달러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옆에 보유자산 규모를, 이렇게 그래프로 그려놨고요. 그 다음에 이 보유 국채 및 MBS의 만기 도래 규모를 이렇게 또 그래프를 그려놨습니다. 근데 이제 또 생각해 볼 게, 보유자산 축소는 왜 해야 하는 걸까요? 일단은. 이제 그 점을 생각해 보면, 먼저는 아까 초과지중 금리에서 그 초과지중이 발생해서 그것을 중앙은행의 미 연준에 가지고 들어오면 돈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금리가 계속 인상할 때 이 지급하는 비용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미 연준의 이자 부담이 굉장히 커지고, 그 다음에 수지가 나빠지고, 사실은 이제 결산을 해서 흑자가 나면 이게 미 재정에 가게 되는 거죠. 귀속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한국은행이 잘 해서 뭐 흑자가 나면 이 그분은 세입으로 잡히는 거잖아요. 일부 유보하고. 그런데 이제 뭐 그걸 논외로 하더라도 일단 미 연준이 재정상 어렵게 될 가능성이 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옐렌의 임기가 내년 2월이에요. 그 다음에 부의장인 피셔의 임기가 내년 6월이에요. 그래서 내년에 이제 새 집행부가 꾸려질지도 모르는데, 트럼프 정부 하에서. 이럴 때 먼저 통화정책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가자. 그래서 좀 보유자산 축소에 대해서 약간 서두를 필요가 있고, 축소를 또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보유자산에 보면 국채하고 MBS가 주는데요. 특히 국채 같은 경우는 우량 자산이잖아요. 이게 미 연준 중앙은행에만 이렇게 쌓여 있는 게 바람직할까? 이게 시장으로 가면 시장에서 이게 담보의 역할을 하면서 담보를 또 재사용할 수 있고 시장 간 거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이러한 자산이 이렇게 미 연준에 쌓여 있는 게 좋은가? 이런 거에서 의문시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우량 자산이 금융시장으로 빨리 이렇게 나가서 금융시장 간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게 더 바람직하다, 시장 기능에 더 부합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이것도 인플레이션 우려와 자산버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이렇게 보유자산 규모를 크게 하고 있는 건 있기 때문에 축소해야 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보면 중립금리에서 최종 목표 수준이 몇이었죠? 네, 3%였잖아요. 3%까지 금리를 인상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위기가 또다시 닥친다면 금리를 인하해야 되잖아요. 금리를 인하해서 대응해야 되는데, 과거 미 연준이 위기가 왔을 때 9번 정도 침체가 왔던데요. 이때 금리를 인하했던 폭이 5.5%포인트예요. 그런데 3% 가지고는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금리 정책만 가지고 오는 위기 대응 능력이 또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또 양적 완화 정책을 사용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뭐 금리를 먼저 인상하는 것도 정책 여력을 확보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지만, 나중에 경기 침체 시에 방금 같은 문제점 때문에 양적 완화를 또 정책 여력으로 남겨놓기 위해서는 또 보유자산의 규모를 먼저 미리 좀 축소를 해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먼저 말씀드렸듯이 축소 시기는 언제냐? 미 연준의 의사록에서는 3월 의사록에서는 금년 말경하는 게 적절하다. 5월 회의 의사록에서는 올해 시작하는 게 이제 적절하다 이렇게 말을 했고, 이제 금융시장에서 보기에는 뭐 올해 말에 정책 변경을 시사하고 실제 시행은 내년 말에도 할 수 있으니까, 이게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 정도 되면 이제 보유자산 축소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좀 이렇게 올해 미 연준의 정책 방향은 좀 잡힌 것 같아요. 자, 아까 6월달 표 자세히 보신 분, 그래프 보신 분 있을지 모르지만 6월에 금리 인상 확률이 몇 프로입니까, 지금? 6월에 FOMC 회의가 있어요. 6월달 금리 인상 확률이 몇 %예요,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게? 지금 그래프가 어디로 가 있습니까? 앞에 한번 봐보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되죠. 여기. 몇 %예요? 100%입니다. 100%. 100%란 말은 6월에 거의 확실하게 큰 금융시장에 아주 큰 변동성이 없는 한 금리를 인상한다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3월 달에 금리를 인상했기 때문에 6월 달 금리 인상하고 9월에 금리 인상하면 올해 3번 금리 인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12월에 보유자산 정책 변경을 발표하면 올해 스케줄이 나름대로 딱 이렇게 예측 가능하게 잡히게 되는데 저도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축소 방식은 어떠할까요? 축소 방식에서 이제 여러분이 좀 구별해야 될 게 하나는 능동적 방식이라고 해요. 액티브한 방식. 이거는 사실상 자산 매각을 의미합니다. 이거를 팔아서 보유자산 규모를 축소하겠다 하는 게 능동적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이런 능동적 방식이 말고 수동적 방식으로 이제 그 보유하고 있는 국채의 만기가 도래할 때 만기가 도래하면 다시 만기 도래에 따라서 금액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금액을 가지고 재투자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수동적으로 하겠다. 이 방식이 점진적인 방식인데 그 재투자 종료에서 재투자를 중단하는 방식에서도 두 가지의 견해가 나뉘어요. 하나는 그 재투자 중단을 하는 것을 점진적으로 축소할 건지 아니면 일시에 다 중단할 건지라는 논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논의들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은 일단은 능동적으로 자산 매각을 하면 금융시장의 충격이 어떻다는 거예요? 굉장히 클 수 있다는 전망이 깔린 거죠. 그러면 금융시장에 충격을 덜 주기 위해서 보유자산을 점진적으로 하겠다. 재투자 중단 방식으로 하겠다. 그런데 재투자가 만기가 도래한 거를 그 액수만큼 다 했을 때도 또 위험하지 않을까. 커뮤니케이션은 되게 우월하지만 위험하지 않을까. 이것 좀 보다 더 점진적으로 신중하게 가자라고 하는 견해가 그럼 그 재투자에서 그 만기가 도래한 거에 일부분만 단계적으로 축소하자라는 견해가 나올 수 있죠. 그러한 것들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 MBS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보유 국채와 MBS의 만기 도래 규모인데요. 2018년에 가면 이게 4,250억 달러입니다. 국채가 만기 도래하는 게요. 그러면 4,250억 달러를 다 재투자를 중단한다. 그랬을 때 이제 그 금융시장에 어떠한 충격을 줄 것인가라는데 여기는 지금 이 그래프는 국채만 보여주잖아요. MBS는 만기가 굉장히 길게 있어요. 근데 MBS의 특징이 조기 상환을 할 수 있습니다. 조기 상환. 그러니까 지금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 모기지를 받은 사람이 내가 지금 금리가 낮으니까 예전에 금리가 높게 받았던 대출을 갈아타겠다. 내가 조기 상환 수수료를 물고라도 내가 조기 상환하겠다 그러면 조기 상환을 받아줘야 됩니다. 조기 상환이 이루어지면 미 연준이 보유하고 있던 MBS의 규모는 줄어들게 되죠. 그 금액을 다시 아직까지는 조기 상환액을 다시 재투자를 해봤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앞으로 중단하겠다는 것은 그렇게 조기 상환한 금액에 들어온 금액을 재투자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규모를 이 만기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규모를 생각하면 MBS가
지금 이제 그건 전망을 해야 되는데 시장에서 한 2천억 달러 수준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재투자 만기 도래하고 조기상환액이 6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일시에 다 내년에 중단했을 때, 그럼 이 유동성이 회수됐을 때 금융시장에 미친 충격이 어느 정도일까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전망을 하고 예측을 하는데, 이것도 이제 위 연준에서 보기에는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이번 의사록에서 좀 방향을 밝혔는데 점진적으로 하겠다, 점진적 축소로 하겠다라는 것을 밝혔죠. 그러니까 점진적 축소를 하겠다는 건 방금 말한 한 6천억 달러의 그 내년에 재투자 중단을 해야 되는 이 규모를 일시에 그렇게 하지 않고 일부분만 하겠다는 건데, 방법은 그 보유자산 축소 규모에 대해서 캡을 씌우겠다, 한도나 리밋을 씌우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낮은 수준으로 하다가 3개월마다 한도를 이제 증대시켜 가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좀 이제 이 이야기만 하고 우선 휴식 시간을 가질게요. 근데 머리를 한번 이렇게 회전을 시켜 볼게요. 예, 한도를 제일 처음에 한 50억 달러 MBS 국채를 50억 달러씩 3개월마다 하고, 그 다음 분기에는 100억 달러, 그 다음 분기에는 150억 달러, 그 다음 분기에는 4분기잖아요, 1년이. 200억 달러 하면 줄여야 될 규모가 얼마 정도 되죠? 계산해 보면 MBS 국채를 뭐 이렇게 한다고 하면, 같이 한다고 하면 1,500억 달러 각각에서 3천억 합하면 3천억 달러 정도 되죠. 그럼 3천억 달러 정도 줄인다고 한다는 거는 아까 재투자를 중단해야 될 규모가 얼마 정도 됐어요? 한 6천억 달러 정도 됐잖아요. 그거의 한 절반 수준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방금 제가 말한 50억 달러, 100억 달러는 하나의 시나리오예요. 이거는 정해진 게 아니고. 이거는 앞으로 계속 미 연준이 시장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할 거예요. 밝히겠죠. 12월에 할 때는 하기 전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걸 밝히겠죠, 시나리오를. 그 다음에 축소 대상 자산이 있는데요. 이제 국채하고 MBS를 모두 축소할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하죠. 아까 만기 도래만 보면 국채밖에 없잖아요, 거의. 2018년에 4,250억 달러의 교체가 만기가 도래하는데, 요거를 재투자를 중단하게 되는데, MBS는 조기 상환이 있다고 했어요. 그게 한 2천억 달러 정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국채와 MBS를 모두 축소할 거라 해 나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일부에서는 그 MBS가 아까 보면 만기가 굉장히 길어서 이거를 그대로 놔둘 경우에는 금리 리스크가 있다. 또 중앙은행이 이거는 국채는 되게 우량 자산이지만 MBS는 이 MBS 시장을 미 연준이 개입해가지고 신용 배분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MBS만 축소해야 된다는 주장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 연준에서도 아직까지는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우량 자산인 그 중앙은행이 그 손실을 볼 수 있는 채권을 보유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량 자산인 국채로만 나중에 그 대조표를 남겨야 한다라고 그렇게 지금 합의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시나리오로 줄일지는 좀 더 봐야 됩니다. 그래서 방금 보면 이제 미국 전체 국채 발행 잔액 중에 지금 연준이 국채는 18%를 보유하고 있어요. MBS는 더 많은 35%를 보유하고 있죠. 축소 규모가 좀 중요한데요. 이제 글로벌 금융 위기를 겪고 나서 어떻게 보면 그 이전과 그 이후는 좀 이렇게 환경이 달라졌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게 원래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연준의 보유 자산이 0.9조 달러 정도 됐나요? 9천억 달러? 그 정도 됐는데 지금 4.5조 달러까지 이렇게 증가가 됐는데, 그럼 다시 그 1조 달러 그 정도 수준까지 다 이 연준의 보유 자산을 축소해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일부에서는 지금 금융 환경이 변해서 그렇게까지 줄일
규모를 줄일 필요가 있냐는 견해를 많이 제시하고 있고, 대표적인 분이 이제 전 연준 의장인 버냉키 의장이죠. 그래서 먼저 그 이유는, 그래서 지금 이게 최종적으로 그 밸런스시트이 이제 2조에서 3조 달러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 이제 미 연준에서도 올해 1월에 나온 자료를 보면 2.5조 달러 정도 수준. 그 다음에 또 뭐 올해 4월인가 나온 자료를 보면 한 2.7 정도 달러 정도의 그런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은 명목 GDP 대비 현금 통화 비율이 굉장히 현금의 수요가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많이 늘어났다는 거고. 그 다음에, 자,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고 나서 규제가 이제 심해졌다는 거예요. 규제가 있기 때문에, 보면 은행이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이라고 LCR 규제를 해야 되는데, 이 LCR 규제라는 거는 그 단기에 그 금융기관에 그 이제 30일간 순 유출 예상 규모를 산정하고 거기에 대비 이 대응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우량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어라 이런 건데, 이 고우량 자산에 지준 예치금이 들어갑니다. 이게 그래서 이러한 그 수요가 있어서 이 정도 규모가 이제 1조 달러 정도 되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OER을 통한 지금 플로우 시스템, 요거를 지금 미 연준의 그 정책 집행자들은 지금 단기 금리를 아주 잘 통제하고 있는 훌륭한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평가하는 논문들이 요즘에 좀 나와요, 사실은. 그래서 앞으로도 좀 이거를 당분간은 유지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ORRP와 IOER 이거를 유지해 나가야 되는데, 이걸 유지하는데 적어도 초과 지준이 1조 달러 정도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견해가 지금 제시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줄이는 규모, 이 마지막에 정착지가 1조 달러 수준이 아니라 2.5 내지 3조 달러라고 한다면 그 보유 자산 규모를 많이 줄일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없게 된다면 사실은 줄이는 폭을 천천히 하면서 줄이는 양도 적어지니까 좀 금융시장에 미치는 임팩트는 좀 작아질 수가 있는 거죠. 많이 줄일 때보다.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다음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요. 먼저는 여기는 참고하시고, 이제 가장 큰 테마는 자본 유출 압력이에요. 자본 유출 압력. 그 미 금리가 정상화가 될 때, 그 다음 미 금리가 인상될 때 항상 글로벌 유동성이 긴축하는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했고, 그것이 그 신흥국에서 자금이 대규모로 유출돼 가지고 다시 이제 미국이나 이런 쪽으로 다 선진국으로 옮겨가면서 신흥국은 금융위기를 겪거나 또 되게 금융 경제가 불안해지는 현상이 많이 발생했었던 거죠. 근데 이러한 외국인 자금 유출 압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게 그냥 이거는 경험적으로 봐도 아까 86년 인상기, 94년 인상기, 99년 인상기, 04년 인상기에 보면 항상 그 신흥국은 자금 유출이 유출로 전환되거나 유입 규모가 축소되었어요. 이런 경험을 봤을 때 이러한 문장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러한 그 명제가. 그래서 내외 금리차가 축소되면 내외 금리차는 이제 지금 이 부분이 이제 채권 자금을 중심으로 외국인 자금이 유입이 둔화되거나 유출되는 경향을 보여요. 좀 주식 자금이나 차입 이런 건 좀 다르다는 거죠. 그 다음에 미 달러화 강세 및 글로벌 유동성 축소는 이제 신흥국의 투자 비중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뭐 항상 이게 이렇게 위험 요인이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그 펀더멘털이나 그다음에 외환 보유고 수준 이런 걸 봤을 때는 그 급격한 자본 유출이 일어날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외환 보유액도 3,766억 달러네요. 4월 현재. 3월 말로 보면은 세계 8위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단기 대외 지급 능력 비율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흥국 중에 포지션도 한국이 GDP 대비 경상수지나 총회치 대비 외환 보유액 이렇게 봐도 한국의 위치가 그렇게 나쁜 상태가 아니다. 대응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근데 다만 이제 글로벌 위험 요인이 현저화되면서 다른 신흥국의 이제 좀 위험한 신흥국이 먼저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 그 부정적 효과가 전염이 돼가지고 우리나라가 좀 이렇게 자본 유출 압력이 커질 수 있지 않느냐는 문제가 있긴 있는데 이 점은 계속 이렇게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국제금융협회에서 발표한 여기 신흥시장국 취약성 평가를 보면 한국은 그래도 되게 양호한 모습입니다. 양호한 모습. 여기 표에서 두 가지를 좀 보시면 되는데 하나는 한국은 다른 신흥국에 비해서 좀 양호한 편이다. 그 점이고 또 다른 하나는 다른 신흥국들도 이전에 비해서 플러스 표시하는 게 이전에 비해서 낮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신흥국들도 일반적으로 좀 이전보다 좀 더 펀더멘털이 더 좋아졌다. 그럼 전염 효과가 좀 더 약화되겠죠. 이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게 급격한 유출이 일어날 가능성은 좀 낮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그 장기 시장 금리가 상승하면 국내 장기 시장 금리가 이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요. 이게 최근에 더 이게 상관계수를 구해봐도 굉장히 높고 동조화 현상이 발생한다고 그러잖아요. 동조화가 심화되어가지고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한국과 미국의 장기 금리 간 동조화가 이게 강화됐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미국채 금리 전망을 하는데 이제 10년물을 보시면 2017년에도 2017년 말에 2.7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상승한다고 전망이 되는 거죠. 그러면 동조화가 심화된 우리나라 장기시장 금리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요인은 있겠죠. 뭐 수급 요인이라든가 이런 게 있겠지만 일단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상관계수도 2009년에서 2016년 상에 상당히 높은 편이다.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편이다. 뭐 이렇게 이제 동조화가 뭐 아직까지는 좀 최근에 심하게 나타난 이유로 보는 거는 이제 글로벌 물가 이게 흐름이 비슷하다는 것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국채 선물 투자자들이 이제 실시간으로 이 사람들이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금융 상황의 변화를 즉각 반영을 한다는 거죠. 미국에서 낮에 투자하다가 저녁에는 한국 거 투자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금융 상황이 변동하는 것을 즉각 반영하면서 이렇게 서로 미국하고 우리나라의 장기시장 금리의 동조화가 좀 심해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직까지는 미국이 정책금리를 3번밖에 안 올리고 미 보유자산 축소도 아직 시작을 안 했지만 앞으로 시작을 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더 가속화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장기금리가 상승 압력을 받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금융 불안 발생 가능성입니다. 이제 채무가 많은 가게나 기업들 그리고 금리가 인상이 되면 좀 어려움이 처할 수 있겠죠. 기업 같은 경우도 자금 조달 비용이 높아지니까 투자가 좀 안 이루어질 수 있는 거고. 이제
금융기관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의 지금 흡수 능력은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 상승 시나리오 테스트에서 이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는데 우리나라의 공대은행의 자본 적정성은 아직 좀 양호한 편이다. 양호한 편이다. 지금 우리나라 금융기관도 예전에는 자기 자본 비율 이런 거 신경 안 썼어요. 사실은 대출 막 많이 하고 실적 높아지면 뭐 좋다고 그러고 이렇게 리스크 관리를 안 했지만 최근에 우리나라 금융기관들도 리스크 관리를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본 비율을 맞추게 되는 거죠. 높게, 될 수 있으면 높게 가져가려고 하는 흐름이 보여서 좀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대응 능력이 좀 더 좋아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본 유출 압력 증대 부분이 있어서요. 좀 제가 소개를 해드릴 게 있는데, 한국은행 홈페이지 가시면 이슈 및 관련 자료라고 있는데요. 거기 배너에 미 연준의 금리 인상의 영향은이라는 제목의 참고 자료로 두 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하나는 미 연준의 금리 인상에 따른 자금 유출 가능성 및 대외 능력 평가. 그리고 또 하나가 있고요. 여기에는 없는데 2017년 올해 이제 4월호 통신보고서 보시면 통신보고서에 미 연준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자본 유출 가능성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이 세 개의 보고서를 좀 보시면 자본 유출 부분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실물 부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실물 부분에 미치는 영향은 이제 지금 미국 통화정책이 정상화되면 좀 우려하는 목소리가 더 크잖아요.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데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당연히 금리가 상승해서 민간 소비 회복이나 기업 투자를 제약하는 요인이 돼서 성장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죠. 당연히 있는데 또 우리 환율이 높아지고 그러면 또 미국이나 선진국이 경기 회복세에 들어간다면 우리 수출 여건 이런 부분은 좀 더 양호한 측면이 있어서 양면성이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데 우리 팀에서 이제 제가 근무하는 팀에서 이거를 계량 모형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아직은 성장의 하방 압력이 좀 더 크대요. 성장의 하방 압력이 좀 큰 것으로 나타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좋습니까? 금리 인하가 좋습니까? 여기에 뭐라고 답을 하는 것은 좀 이상하죠. 어떤 부분, 자기가 취하는 입장에 따라서 어떤 게 좋을 수 있고, 유리할 수 있고, 불리할 수도 있는데, 양면이 다 존재하는 겁니다. 양면이 다 존재하는데, 어떤 한계 정답은, 그런 거에 정답은 있는 건 아니고, 또 통화정책도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금리 인상이 되면, 부채가 많은 사람은 좀 싫어하겠지만 또 노후 자산이 또 많아서 노후를 대비하시는 분들은 또 금리가 높기 때문에 또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전세 자금이 많이 이렇게 금융 대출이 많이 일어나면서 근데 금리가 높으면 또 낮아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 호불호를 이렇게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거는 어렵다라고 보고요. 어떤 면이든지 양면을 다 보고 이렇게 균형 잡힌 시각으로 이제 이렇게 접근하는 게 좀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제가 또 잘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많은 분 이해 잘 하셨으리라고 믿고요.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딱 3개만 정리해볼까요? 미 연준이 레인지로 정책금리를 하는 이유를 뭐라고 그랬죠? 하는 이유는 유동성이 너무 풍부해서 단기금리가 통제가 안 되는 현상이 발생하더라. 초과 지중 불이를 해도 비은행 금융기관이 유동성을 퍼들밴드 시장에 너무 많이 공급해서 단기금리 통제가 안 되더라. 그래서 IOER과 원RRP 제도를 통해서 단기금리 통제력을 확보하고 있어서 당분간은 레인지로 하고 있다. 다만 연준이 단기금리의 통제력을 확보한다면 나중에 포인트로 갈 가능성도 있다. 그렇지만 또 최근에는 이
시스템을 굉장히 좋아하는 미 연준 인사들이 많다. 또 그 효과가 좀 좋다고 평가하는 것도 많다는 거고.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을 정리해 보면 금리 인상은 2015년 12월에 인상을 하고 지금까지 3번을 했지만 앞으로 연 3년 동안 0.25%씩 인상을 할 전망이 이 지금 상황의 전망이다. 그리고 최종 목적지는 3.0%다. 금리의 시작점, 속도, 그 다음 최종 수준까지 정리가 됐죠. 그 다음에 연준의 보유자산은 어떻습니까? 연준의 보유자산은 올해 말 정책 변경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적어도 내년 초 안에는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매각과 같은 적극적인 수단을 할 때는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보유자산 만기 도래분이나 조기상환분의 재투자를 통해서 할 건데 그것도 전액을 다 하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가 있어서 점진적으로 일부 부분 하는데 지금 밝힌 거는 3개월마다 일정 한도 캡을 씌워서 캡을 처음에는 최소 한도로 하다가 나중에는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방식으로 점진적이고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할 것이다. 이렇게 오늘 그래도 강의를 했으니까 이렇게 정리를 한번 머릿속에 이게 깔끔하게 하시고 그래서 나중에 이 주제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또 정리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종합평가 및 시사점을 말씀드리면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는 점진적이고 예측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정책금리 인상 경로가 불확실성이 낮은 편이다. 보유자산 축소도 매우 점진적이고 예측 가능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 다만 미국도는 글로벌 경제 상황이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간다. 또 미국 트럼프 정부의 재정 정책이 좀 더 강하게 시행된다고 하면은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속도도 빨라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 모니터링 할 사항이 필요한데 미국의 신정부의 경제 정책, 주요 선진국의 통화 정책,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된 불확실성, 그다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계부채 이 문제에 좀 유념을 해야 된다. 주요국 통화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제 강의를 마치겠는데요. 자, 아까 2014년 말에 테이퍼링을 종료하고 2015년이 들어왔죠. 2015년 말에 금리를 인상하기 전까지 벌써 이제 미국은 금리를 올리겠다 이렇게 계속 말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부터 약간 통화 정책이 긴축 기조의 성향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때 2014년, 15년에는 유럽이 ECB가 대규모 양적 완화를 시행합니다. 그러면은 미국은 긴축 기조로 들어섰는데 유럽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화적 통화정책을 그것도 되게 확장하고 있는 거죠. 이때 이런 현상을 통화정책 차별화라고 했어요. 통화정책 차별화가 지속되고 있는 거죠. 통화정책 차별화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2015년 말과 2016년 말, 2017년 3월에 미국이 금리를 올려도 그 금리에 올려서 그 시장에 줄 수 있는 충격을 어디서 완화시킬 수가 있어요? ECB나 뭐 일본은행이나 이런 데서 대규모 양적 완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완화적 통화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글로벌 유동성의 축소나 영향을 좀 상쇄시킬 수 있겠죠. 충격을 상쇄시킬 수 있겠는데, 만약에 내년부터 미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는데 ECB나 일본은행도 만약 긴축 기조로 간다. 이렇게 했을 때는 그걸 상쇄하는 요소도 약해집니다. 그러면 금융시장에 미치는 강도는 좀 더 세지겠죠.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러면 ECB는 어떻게 하고 있냐? ECB는 올해 말까지는 지금 작년에까지는 800억 달러, 월 800억 달러 수준으로 자산 매입을 했는데 지금 4월부터 600억 달러 수준으로 낮춰서 규모를 매입을 하고 있어요. 자산 매입을. 이거를 올해 12월까지 하겠다고 했습니다. 올해 12월까지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독일이나 그 ECB 내부에 독일이나 오스트리아나 이렇게 좀 경제 상황이 좋은 나라들은 빨리 이거를 긴축 기조로 가자 막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런데 드라기 총재는 그 정도는 아니다. 아직까지는 완화 정책을 지속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연말까지는 완화 정책이 갈 거로 보는데
내부에서는 이제 긴축 테이퍼링으로 가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 좀 알아두시고요. 일본은행도 작년에 일본은행은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도입했어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이 좀 이렇게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통해서 단기 금리를 마이너스 0.1로 하고 있고 지금 또 장기 금리 타겟팅이라고 그래서 10년물 국채 금리를 0% 수준에 맞춰놓고 막 완화적 통화 정책을 지속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일본도 문제가 뭐냐면 일본은 아까 지금 미국의 자산 지금 매입량이 GDP의 25%예요. GDP의 25%. 아까 말했죠. 아이폰 65개. GDP의 25%. 미국 GDP에. 근데 일본은 거의 90%가량 돼요, 지금. 일본은 90%가량 돼요. 근데 그래서 살 국채가 없는 거예요. 자산 매입할 대상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책의 지속성이 계속 시장에서 의구심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장기금리를 0%에 맞추겠다 이렇게 했지만 여러분 보세요. 지금 계속 미 연준의 금리 어떻게 돼요? 계속 올라갈 거잖아요. 올라가면 일본의 장기금리도 상승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여기도 지금 구로다 총재가 완화 정책을 지속하겠다. 그 다음에 요즘에 들리는 뉴스 한번 봐보세요. 출구 전략은 시기상조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느 시점까지 구로다 총재가 그렇게 갈 것 같은데 지금 글로벌 금융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다.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보면은 저기 보면 제가 이제 한 예를 든 거지만 미국 신정부의 경제정책, 주요 선진국의 통화정책, 또 뭐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된 불확실성, 브렉시트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뭐 북한의 위험도 있고 이런 것도 우리나라 또 가계부채 문제들 같은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저희도 통화정책국이나 한국은행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아주 자세히 지금 분석을 하죠 항상.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항상 이렇게 긴장감을 가지고 보고 있었고 또 어떤 그 국제금융 상황에 변동이 생기면 이때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 마련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